네, YTN 라디오 이재인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왔었던 날씨인데 두 분 뭐 잘 지내셨죠? 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예. 더워서 막 짜증도 나는데 예. 그나마 이 주중의 마지막 날 안에 있어 금요일 날 이재훈의 정면 승부 온다는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희망으로 한 주 네네. 보내셨군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니까 공이 오면 청취율 조사는 월요일까지 합니다. 그럼요. 월요일 날 무조건 예. YTN 예. 네 이재훈의 정면 승부.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배종찬 소장님 항상 이렇게 그 기분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금요일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여론 동향으로 승자 패자 또 승부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네, 성자를 한국은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시중은행도 4대 금융지주도 계열사 은행인 우리은행 또 KB은행 등의 기준금리를 또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 한국은행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물가 지금 고물가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오늘 나온 우리 YTN 뉴스 보도도 지금 미국 연준이 9% 물가 때문에 1%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예. 0.5를 빅스텝,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자이언트 그레이트 스텝이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언론에서는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이라는 예.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정작 민생을 또 돌봐야 될 것은 국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국은행이라도 국책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니까 네. 한국은행은 할 일을 하고 있다. 좀 본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성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 상인들 얘기도 그렇죠. 좀 잠시 예. 했는데 말이죠. 네. 점점 더 물가도 오르고 또 이자율도 높아지고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를 견뎌내야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안 가게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이걸 좀 버텨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오늘 그 취약계층에게 이 그 상승시킨 금리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네. 고통이 전가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정부 대책 나온 게 영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하기보다는 이 부자 감세,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부분을 다시 좀 원상복구시켜서 그거를 먼저 좀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영끌하고 그 비투하신 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벌맨 소리가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시중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은행만 배불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상황인데 또 은행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되니까 시중금리를 또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 장사 안 된다. 예. 이복현 그렇죠.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그 얘기를 했죠. 예. 이자 장사 자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힘든 거는 앞서 이제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들의 좀 대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떻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들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또 우려되고 있거든요. 네.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하나 지금 영업 금지가 또 다시 시작된다든지 또 모임 인원 축소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향한 좀 대책에도
강구와 또 대응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대중교통 소액 그 카드 같은 거에서 좀 서민들에게 나눠줘서 이 네.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견딜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제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폭염도 사실 지금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마련을 해준다면 서민들에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폭염 지원책. 그걸 네. 뭐 결국 뭐 냉방기 가동과 관련한 뭐 전기세 같은 거 전기세 얘기하는 같은 건가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쉼터가 좀 네. 이렇게 쪽방촌 같은 데는 그 이제 공동 쉼터 같은 걸 마련해서 이제 주무실 때 네, 거기서 예. 좀 와서 주무실 수 있게 그런 건 조금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챙겨 보면은 예. 챙길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또 물이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쪽방촌을 방문했는데 맞아요. 예. 생수 공급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네. 더운데 시원한 물 한 잔 또 한 병 제대로 못 마실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들을 향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또 섬세한 그런 또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생활 밀착형 정책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승자 배종찬 소장님에 이어서 이은영 소장님은 누구를 꼽았습니까? 일단 저는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을 꼽았는데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권 장관님? 네, 승부처로 이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한 게 얘기하실 건데 예.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이슈화된 게 이 통일부에서 이 사진 공개 때문에 그렇게 돼서 권영세 그 장관을 꼽을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최근에 이제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조금 전향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승자로 꼽아봤거든요. 예. 일단은 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담대한 계획을 지금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14일 날 그 세계 식량 계획 WFP의 그 사무총장이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왔는데 이때 이제 대북 인도 지원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비료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크지 않은 속에서 이제 북한과의 경색된 관계를 좀 풀어나가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어민 북송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 승자로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 어민 북송 그 당시에 사진을 이제 배포한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북한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이제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통일 정책, 남북 정책과 관련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권영세 장관이 한쪽으로는 좀 그 차가운 반응들을 만들고 또 한쪽으로는 온건한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북한에서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냉온탕 행보를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메시지로 일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좀 메시지를 내고 이 탈북 어민 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사실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중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은 이제 승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통일부가 이런 좀 한 걸음 더 평화 또 북한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내놓는다면 좀 이 부분이 물꼬를 또 트이게 만들면서 국정 과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또 부처 간에 또 경쟁도 될 수 있을 텐데 통일부가 참 뭔가 성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부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임기 초반에 부처의 성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영세 장관 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당대표 출마설도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권영세 장관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현영 소장께서는 이 성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권영세 장관이 사실 윤핵관 중에서는 맏형격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이제 둘째 형하고 셋째 동생이 지금 약간 좀 불합함을 보이고 있어서 더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상당히 보면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서울대법대 1년 선배인데 또
또 가깝다 보면은 자본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본비 크게 없어요. 물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논란들은 있는데 여기서 뭐 재차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 과정도 원래 의원들은 이른바 인사청문회 뭐 청문 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통일부를 봐서도 아주 조용히 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평소에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금 윤핵관 내부에서도 조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또 당대표 권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또 장제원 의원 사이에는 뭐 우리 좀 문제가 있다 그랬다가 지금 또 해동을 해서 아니다. 우린 뿌리가 하나다. 네. 이렇게 되고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 장관으로서는 당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어떤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북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권영세 장관이 있는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주 뜨거운 관심은 그렇죠. 예? 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 사진이 네. 네. 그 화제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여야 간의 공방도 좀 진행 중인데 관련한 여론조사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관련 조사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썸트렌드 분석 자료를 가져왔는데 연관어가 다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고 긍정어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지금 부정어가 더 높거든요. 긍정어가 1426건이라면 부정어가 11,590건이어서 중립어는 3,600여 건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이게 이 문제 제기가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기로 이거를 지금 끌고 가려고 이게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네. 그 목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여론의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빨리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이 네. 탈북 어민 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그 검색어, 연관어가 네. 많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게 보면은 범죄, 뭐 도망치다, 혐의, 논란, 고발, 엽기적 이런 단어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더 오래 끌고 가면 사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이게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 도움이 크게 못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여권에도 좋겠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북송 어민 관련해서 그래서 성부초로 꼽았는데 성부초로 꼽은 마당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승부처 이제 앞으로 네. 승부처가 바로 이거 북송 어민 북송 그렇습니다. 사건이다. 이제 사진이 이제 또 통일부에서 공개가 됐고, 또 왜 이 사진을 지금 공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노코멘트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만큼 좀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부도 있지만 또 국방부 해경까지 이렇게 북한 관련되는 이슈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임기 초반에 수사되면서 지지율에 주는 영향이 어떨까,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네. 전개해 나가는 것도,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것 자체가 마치 문재인 정권을 뭔가 파헤치려고 보복 차원에서 단행되는 수사인 것처럼 진상규명처럼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근데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상당히 사진이 공개된 경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3년 전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첫 번째로는 범행 동기가 뭐냐. 16명의 선원이 사회되고 김책항으로 들어가려다가 북한이 김책항으로 들어가려다 달아났기 때문에 기순 의사가 없다고 보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수사를 통해서 범행 동기 또 도주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밝히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기순 의사. 예, 예. 기순 의사. 세 번째는 예. 뭐냐면 북송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전 외교부 장관이 결정을 한 것이냐. 그런데 네. 한 좌담회에선가 나와서 본인은 이건 대통령에게 뭐 보고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송 결정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진의 내용을 볼 때 과연 기순 의사가 있었겠느냐. 기순 의사가 없었겠느냐. 그렇죠. 근데 기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일종의 범인 그 인도되는 그 시점에 그 장면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핵심 내용은 기순 의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표될 때 통일부가 3년 전에는 기순 의사가 없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사진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북한에 갈 의사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쟁으로 학대 해석돼서는 안 되고 정확히 밝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당시 이제 국정상황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 국정 사건 관련한 지금 이제 그 자료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계속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 해상을 넘어온 월남을 한 경우가 이명박 정부 때는 104건, 박근혜 정부 때 98건, 문재인 정부 때 74건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57명,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82명,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50명 다 송환이 됐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송환된 그 기간이 평균 5.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짧게 조사하고 빨리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평균 5.6일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3.7일, 문재인 정부 때 3.3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이 지금 같이 계속 그 윤건영 의원이 당시 그 상황을 잘 아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판단들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데이터 제공해주고 있다. 윤영 소장님 말씀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북송을 했다는 것이고 핵심은 기순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송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서로 이제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이 다른 거죠.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뭐 전개되는 논리가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의 결과물은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송 결정은 그것이 통치행위였는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밝혀질 때 기순 의사는 그 북송 의민 지금 이제 참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두 명이 실제 그 당시에 어떤 범행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기순을 하겠다고 한 건지 안 하겠다고 한 건지 네. 이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팩트를 가지고도 서로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도 23명이나 귀순을 했고 그렇죠.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그렇죠. 아주 감성적인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반인륜 범죄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흉악범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사실 이제 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그때 달라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그 사진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게 좀 적절했느냐. 그래서 이 감성적인 사진을 통해서 이슈를 너무 지금 폭발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져가게 만들었는데 권영세 장관이 예전에도 이 NLL 대화록 유출의 핵심 관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상당히 이제 이 통일부가 너무 이렇게 사건을 키워서 확대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공안 정국으로 가기 위한 안보 농단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서로 너무 민감하게 가져가기보다는 빨리 이거를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확한 진상 규명과 또 바람직한 향후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차분하게 우리 이현정 선생님의 전화 데이터 분석 전문가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 정권이 반인륜적이다 또는 현 정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공격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북송된 어민 두 사람의 그 당시의 의사가 어땠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관계를 따지고 통치행위로서 북송을 했든지 아니면 관례로 했든지 이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핵심은 기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근거를 통해서 기순 의향서가 있든지 아니면은 기순 의사를 표명한 녹취가 있든지 이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정국위원장 이혜원 의원이 절대로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여론조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승자 패자 또 승부처 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3부의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승자 네. 이제 살펴봤는데요. 패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패자 네. 누굽니까? 저는 이 패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네. 지금 2주 만에 이은영 소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패자가 이제 배현진, 장제원 의원. 아, 다르네요. 예, 네. 예. 10% 이상 곤두박질 쳐서 워낙 뭐 보통과 많이 되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은 다 이제 아실 테고 방법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좀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어떤 뜻이든 대통령의 진위는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출근길 문답도 중단하고 네. 좀 더 정교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빅데이터 분석을 썸트렌드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검색으로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빅데이터 상에서는 웬간해서는 다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뭐 빅데이터를 너무 대표성 있게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경미야, 경미입니다. 경미요? 네, 지금 뭐 박경미, 고경미, 예. 김경미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깜짝 화들짝 놀랐을 텐데 예, 갑자기. 경제로, 아이 깜짝이야. 미래로, 경미야. 네.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아유 무슨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훅 들어갔나요? 네. 경미야 그래서 또 뭐 무슨 또 인사사고 났나는 싶었는데. 아닙니다. 아, 예. 네. 경제로 미래로. 네. 예, 알겠습니다. 경미야.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30%까지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세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되죠. 하락세 이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일, 대통령 스타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 그 오너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MBS 조사 11일에서 13일날 조사를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거기도 한 33%가 나왔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신뢰한다가 42%, 신뢰하지 않는다가 52%인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뭐에 사람들은 대한 신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죠. 신뢰,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호감도보다는 약간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인데, 예.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인가 할 정도로 지금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위기 관리가 이 뭐 경제 위기 관리도 있지만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 관리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투표했었던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것이 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겐 뼈아플 수 있거든요. 네. RS치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던 조사를 보면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도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뭐 다른 조사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높을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1,000명, 1,200여 명, 1,100여 명 조사해서 1,010명 정도 조사해서 특정 지역의 샘플 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뭐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60대에서도 이탈을 하고 또 70대 이상에서도 이탈을 하고 가정주부층에서도 이탈을 한다면 이건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네. 언젠가는 지지율이 올라갈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게 임기 초반이고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되면 당청 관계가 아니라 당용 관계 아니겠습니까? 당용 관계에서 용이 밀립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상당히 이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을 적어도 50%대로는 올려놓자, 예. 반전시켜 놓자라는 특단의 대응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두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이 48%였어요. 이게 예. 지금 33%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15%가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급락하는 이게 떡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30%대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려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반전은 어떻게 그 모멘텀을 찾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마땅하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경미야? 알겠습니다. 경미야로 그러면 반전을 모색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를 배현진 의원, 장제원 의원으로 정하셨다고요? 예, 저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럼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좀 잘해야 된다. 배현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문정부의 부채폭탄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를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과 상당히 지금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어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향적인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뽑아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승부처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이 각 사안 이슈에 대해서 이 여론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여론 관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여론 관리를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왜 국민들이 성났는지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정말 대통령 비서실이 정말 그 현장을 좀 가서 이야기를 청취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 관리라는 게 그 국민들이 그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예전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도 그 여론 동향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여당에서 그러면은 수렴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이거 부채폭탄 때문에 지금 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국민과 굉장히 동떨어진 자꾸 말을 하면은 정말 민심이 정말 성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당내의 갈등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준석 대표도 뭐 자충우돌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대표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집권 여당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 못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찬을 하면서 우리는 한 뿌리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을 또 진화시키긴 했지만 그 말은 장제원 의원이 했고 권성동 대표는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뭐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도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여론을 보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좀 당을 추스려서 더 개혁 과제를 집권 여당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당 대표로의 위상을 건재히 할 수 있느냐? 다시
회복돼서 할 수 있냐 그런 상황도 아닐 거란 말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징계를 받아서 지금 저기 하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더 책임론에서 벗어나서 좀 어쩌면 좋은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우군을 이준석 대표는 이제 또 다지는 상황이라면 또 언제 이게 불씨가 돼서 당내 분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 자체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그렇고 또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어떻게든 내부에서 좀 단속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봉합이 돼서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느 한 조사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3번의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했거든요. 네. 특히 지방선거는 압승을 했죠. 그런데 조사들을 보면은 지지율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차 범위 내의 수치에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조사 예, 개요를 예. 또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국민의힘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지금 민생 당원 대담 탐방 형식이 됐던 4천 명이 뭐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과연 당에 뭔가 통합이 되고 네. 또 봉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후의 경쟁을 위한 몸집도 다지기인지 몸집 불리기인지 이런 것들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권 여당 다음 면보를 보여야겠죠.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정당 지지율을 따져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다소 앞서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뭐 민주당도 사실 좀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심축, 이 지지의 중심축이 아직 이제 당 대표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만들어지면 조금 컨벤션 효과가 날 건데 그래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대선 후보군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기대가 좀 분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좀 새로 생길까요? 이제 지금 그 여러 명의 후보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순회 경선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낸다면 또 지지자들이 그분들을 또 육성하는 방향으로 또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도 고민이 많죠. 오늘입니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을 빌리지 못해서 국회 네.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재명 의원이 답하라. 그런데 지금 출마 여부를 이재명 의원이 결정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미든 간에 이재명 의원과 맞짱을 뜨겠다. 이런 의미라면 이것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여론 상황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도 상당한 위기 국면이긴 하지만은 또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도 해결해야 할 당내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있죠. 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 오죽했으면 제가 승자를 한국은행을 선택했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중앙은행은 일이라도 합니다. 예.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경미야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승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한 순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